주간의 NHL 리뷰. 워싱턴 캐피털스의 알렉스 오베치킨이 개인 통산 500득점에 성공했습니다. NHL 역사상 5번째로 빠른 페이스라고 하는군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13연승의 사할린, 10연승의 안양한라가 벌이는 선두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한편 하이원은 기나긴 9연패에서 탈출했고, 대명상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 원정 경기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7회 방송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27회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도 첫 번째는 역시 NHL부터 가볼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플로리다의 그 연승 행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또 하필은 밴쿠버한테 끊겼네요. 네, 1월 11일 월요일 경기였는데요. 밴쿠버와의 맞대결에서 연장 승부 끝에 밴쿠버가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고 12연승을 달리던 플로리다가 연승이 끊겼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왠지 좀 느낌이 그렇긴 했어요. 저는 플로리다가 올 시즌에 다른 디비전 팀들하고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유독 퍼시픽 디비전 팀들에게만 3승 6패로 좀 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드먼턴이나 밴쿠버 이쪽에서 좀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군요. 저는 퍼시픽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그 밴쿠버가 워싱턴의 9연승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밴쿠버가 아주 연승 브레이커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밴쿠버 하면 또 이분이 또 바로 생각이 나죠. 밴쿠버 현지에 있으면서 밴쿠버 팬이신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밴쿠버가 월요일 경기에서 플로리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 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손상호 기자님의 한 주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글쎄요, 옛날에 좀 어렸을 때는 밴쿠버가 지면은 막 화가 나고 정말 이기면 막 기분 좋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겨도 저도 그렇게 그닥 감정 기복이 없네요, 별로. 한 살 더 먹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정년이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생각보다 좀 덤덤하시군요. 저는 오늘 굉장히 또 신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군요. 자, 오늘 NHL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뉴스는 바로 알렉스 오베치킨의 통산 500골 달성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죠. 워싱턴과 오타와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베치킨이 개인 통산 500골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그 NHL 역사상 43번째라고 하고요. 웨인 그레츠키, 마리오 르뮤, 마이크 보시, 브레털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를 이어가지고 5번째로 정말 빠른 500골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5번째 빠른 기록이요. 알렉스 오베치킨 하면 국내 팬들은 오베닭?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베치킨이 맞습니까? 오베치킨이 맞습니까? 표준어 표기법으로 하면 치킨이 맞습니다. 치킨이요? 예. 그래서 500닭. 예. 그쪽 현지 팬들은 이런 걸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국내 팬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스타 플레이어 중에 대표적인 선수인데, 오베치킨의 이 500골까지 과정을 쭉 돌아보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네, 일단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그 10여 년 전으로 가야 되는데 2004년에 NHL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되면서 이제 화려하게 NHL에 그 데뷔를 했고요. 그 사실 0405 시즌에 직장 폐쇄 때문에 취소돼가지고 0506 때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데뷔 첫 경기에서부터 2골을 몰아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고요. 정말 그 당시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진짜. 정말 하키 실력뿐만 아니라 그 스타성도 겸비해가지고 정말 센세이션했는데 이 시즌에서 결국 10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신인왕을 거머쥐었고, 이때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크로스비가 102개를 기록했었는데
4개 차이로 이제 크로스비를 물리치고 이제 루키 중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었죠. 네. 그 크로스비까지 정말 당시에 2명의 대형 신인이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 106개 포인트는 이제 웨인 그레츠키의 137, 그리고 테무 셀렌의 132, 페텔 스타스트니의 109포인트에 이은 네 번째 높은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엄청난 활약을 해가지고 그 하트 트로피, 그러니까 MVP죠. MVP 3번, 득점왕한테 주어지는 모리스 리처드 트로피 5번, 포인트상인 아트로스 트로피도 한 번 수상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칼도 트로피인 그 신인왕 이것도 뭐 수상했었고, 그리고 퍼스트 올스타 팀에도 7번이나 수상하면서 정말 그 수상 경력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거의 뭐 지금 드라마만 봐서는 거의 야거의 뭐 저번에 한번 봤던 야거의 수상 경력과 아주 견줄 만한 네, 그런 커리어를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3번 MVP를 수상한 것은 이제 NHL 통상 8명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한 수치죠. 네. 그 손성우 기자님,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네, 거기에 0708 시즌 때는 그 레프트 윙으로서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이었죠. 65골 넣었었고, 작년 11월에는 러시아의 그 세르게이 페도로프라는 그 어마어마한 선수의 기록인 483골 넘어가지고 러시아 출신 최다골 기록도 경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쪽에서는 또 국민 선수로 또 NHL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알렉스 오베치킨. 뭐 쭉 돌아만 봐도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참 이 선수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아무래도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런 대기록까지 오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뭐 대부분의 잘 나가는 선수들이 비슷했을 텐데 오베스킨도 참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즌 이렇게 그 역대 성적을 보면은 한두 시즌 정도 살짝 부진했던 것 빼고는 꾸준했었고, NHL에서 정말 부상이 없기로 유명한 선수예요, 오베스킨이. 0910 시즌 때 부상이랑 수상 정지로 10경기 정도 빠진 게 최다일 정도고, 데뷔 후 10년 동안 결장한 경기가 한 30경기도 채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시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랑도 약간은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비 선수는 이제 잔부상이 이래저래 많았거든요. 근데 예. 오베치킨 선수는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베치킨이 이렇게 부상을 안 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뭐 오베치킨은 뭐 경기를 좀 살살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오베스킨을 보면은 플레이를 보면 정말 다이나믹하거든요. 몸을 사리면서 살살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부상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매년 바디 체킹 횟수, 그 NHL에서는 바디 체킹 횟수를 이제 그 기록을 하는데, 이 스탯만 봐더라도 매년 그 탑 10 안에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몸을 살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부상이 없는 거 보면 되게 참 워낙 강견인 것 같아요, 오베스킨이. 네. 저번에 한번 늦잠 자다가 그러네요. 늦잠 자다가 결장한 게 있었죠? 시합 한번 못 였는데 네, 30경기 중에 그거 하나 들어가네. 네, 시즌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 연습을 앞두고 아침에 맞춰야 될 것을 밤 7시인가로 맞춰가지고 이제 연습에 빠지게 됐었는데, 그때 팀에서 자체 긴기가 있어가지고 한 경기 출장을 하지 못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26골을 넣으면서 현재 그 골 부분 득점 부분 1위고, 뭐 데뷔 때도 그렇고 50골 이상을 넣었던 시즌도 6번 있었고요. 올해도 50골을 넣어줄 수 있는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 페이스로 본다면 50골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직장 폐쇄 시즌, 단축 시즌을 가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때는 48경기를 치렀는데 32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득점 페이스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연속 30골 이상도 기록을 했던 걸로 봐서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웨인 그레츠키 씨. 신계죠, 신계. 웨인 그레츠키 씨 그분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쭉 기록들을 보면 거의 제일 꼭대기 항상 이분이 있어요. 이 웨인 그레츠키의 최다골 기록 과연 오베치킨이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높아지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지 팬들도 솔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웨인 그레츠키가 894골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베치키는 501골을 기록했으니까 이제 393골만 기록하면 이제 웨인 그레츠키와 이제 목표를 나란히 하는데, 글쎄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치킨이 잘 다친 선수도 아니고 꼬박꼬박 50골 정도를 정립해오던 선수니까 앞으로 두세 번 정도 50골 시즌을 기록하고 마음까지 큰 부상만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일단 30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하키 선수들에게는 좀 고비가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글쎄요, 오베스킨이 부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전성기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베스킨의 활약을 보면서 그냥 오베스킨의 활약을 그냥 즐기면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현섭 기자님은 오베치킨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예. 예, 시대 조정 득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당 시대별로 경기 수가 달랐고, 그 다음에 선수 규모, 로스터 규모가 달랐고, 그 다음 리그 전체 득점이 달랐거든요. 예.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조정 수치를 낸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조정 득점에서는 첫 11시즌에서 알렉스 오베치킨이 전체 1위입니다. 600골로. 이 그레츠키를 넘어선 평가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레츠키 씨는 542골로 이제 넘어선 수치죠. 네. 근데 이게 조정 수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결국 조정 수치니까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에서 의미를 찾고 싶고요. 네. 어쩌면은 지금 NHL 팬들은 리그 역사상 최고의 득점력을 가진 선수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다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 오베치킨 선수의 기록 역시 그레츠키 못지않은 예, 그 이상의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대기록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베치킨이 올 시즌에도 뭐 득점 랭킹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앞으로 정말 부상만 없다면 이 페이스 쭉 가서 한번 언젠가는 웨인 그레츠키를 넘어설 수 있는 좀 기회를 엿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계속해서 응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워싱턴 캐피털스 얘기인데, 워싱턴의 브레이든 홀트비 꼴리 21경기 연속 승점 기록을 쌓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뉴 레인저스와 라이벌전 경기에서 연장승을 거뒀었거든요, 워싱턴이.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10일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게 1대0으로 완봉패를 당한 이후로 차곡차곡 승점을 기록하면서 어느덧 21경기까지 왔습니다. 21경기에서 홀트비가 무려 19승을 쌓았고 연장패는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기록이요, 지난 20년 동안 봤을 때 통산 4번밖에 없었던 아주 대기록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예, 90년대 중반 그 당시 거의 최강팀이었던 디트로이트의 크리스 워스끝, 그리고 0910 시즌 때 워싱턴의 조세 티오도로, 그리고 1011 시즌에는 밴쿠버에서 로벨트 루온거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이 기록이 현지 언론에서도 그닥 자주 언급이 되는 기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 한 이유는 요즘 홀트비 활약이 진짜 엄청나요. 예. 경기장 실점률이 1.93, 세이브 성공률이 93.2%, 그리고 다승 부분에서도 27승이고요. 골리 기록 전 부분에서 거의 맨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도 홀트비의 활약 안에서 NHL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흐름이라면은 골리상이죠. 베지나 트로피 또 수상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골리 활동을 하고 있는 박힘찬 PD 입장에서 봤을 때 21경기 연속 승점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2경기 이상 승점들도 쌓아본 적이 없어서 네, 21경기 이상 승점을 못 얻어본 적은 있습니다. 반대로. 네. 자, 뭐 그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구나라는 것을 저희
들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자, 월트비 골리가 NHL이 선정한 12월의 3스타스에 또 선정이 됐다고도 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 얘기네요. 바로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코너 맥데이빗. 참 부상으로 결장한 지도 벌써 2달여가 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워낙 주목받고 있는 스타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것인지 그 일거수일투족에 좀 많은 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좀 있나요? 네, 저도 정말 코너 맥데이빗을 그렇게 기다리는 팬들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조금씩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당장 사실 그 지난주에는 다음 주말부터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일단 에드먼튼 감독은 그 맥데이빗은 올스타전, 그러니까 그 1월 말까지는 그 회복에 집중시킨다고 했고요. 아마 2월 초쯤이나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맥데이빗이 빨리 와야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드먼턴도 힘을 좀 받을 텐데 지금 에드먼턴의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네요. 네, 그쵸. 일단 승점이 38점으로 전체 NHL 팀들 중에서 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아, 퍼시픽 디비전이 사실 그 3위하고 그 3위까지 그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3위하고는 5점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에드먼턴은 시즌 성적에 크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예. 이렇게 된 거 다시 바닥 찍고 맥데이빗 같은 대열을 이번 드래프트에서 또 낚아보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은 버리고 내년 시즌을 노리자, 신인이라도 잡자. 팬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어쨌든 뭐 팬들 입장도 그렇고 팀으로서도 그렇고 맥데이빗 선수의 빠른 복귀만을 한번 애타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NHL 마지막 얘기인데요.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아주 눈에 띄는 2건의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LA, 이제 퍼시픽에서 왕으로 부상하고 있는 LA와 필라델피아가 트레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콜럼버스와 내슈빌도 이제 트레이드를 가졌습니다. 네, 먼저 LA하고 필라델피아 어떤 트레이드였나요? 이제 LA는 빈센트 르카발리에 선수와 루크 쉔 선수를 받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는 조던 윌 선수와 2016년 3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됩니다. 예, 이 트레이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한 평을 해보면은 LA로서는 선수진의 깊이를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로서는 셀러리 캡, 그러니까 선수 연봉 총합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LA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퍼시픽 디비전의 지금 분위기라고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진의 깊이를 좀 더 넓히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고요. 지금 경기 뛰는 거 보면 르카발리에 선수는 4라인 센터로 뛰고 있고 루크셴 선수는 세 번째 페어 수비수로 뛰고 있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예전 보여준 이름값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한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LA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했던 영입인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를 보면은 큰 대가를 받았다기보다는 처분에 좀 더 초점에 맞춘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제 연봉 대비 좋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와 지금 학스톨 감독 체제에서는 이 두 선수가 전혀 중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을 내보내서 선수진 교통 정리를 좀 했고 동시에 400만 달러의 가량의 셀러리 캡 공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거 또 재밌는 점은 지금 이 두 선수의 남은 계약 기간의 연봉의 절반을 필라델피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정도도 이제 책임을 지면서 예. 결단을 내렸던. 예, 그래도 네, 400만 트레이드군요. 달러의 공간을 확보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콜럼버스와 내슈빌의 트레이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쪽이 좀 더 큰 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콜럼버스는 세스 존스 선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내슈빌은 라이언 조한슨 선수를 받았어요. 예. 이제 평가를 해보면 콜럼버스는 세스 존스의 영입으로 팀의 수비진의 미래를 이제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제목을 영입을 한 트레이드였어요.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탑4 수비진이 이제 구축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페드로 튜튼, 잭 존슨, 다비드 사바르 이렇게 그리고 세스 존스까지 이렇게 탑4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3년 안에 이제 라이언 머레이 선수가 또 2012년에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한 라이언 머레이 선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 선수와 같이 이제 콜럼버스의 수비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흔치 않은 강한 오른손 슬랩샷,
이제 포인트에서 파워플레이나 이런 데서 활약할 수 있는 건 덤이고요. 어. 그리고 내슈비를 살펴보면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이제 게임 브레이킹, 경기를 이제 확 쥐어잡을 수 있는 그런 인라인 센터, 공격력이 있는 인라인 센터가 없었어요, 내슈비.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 장을 역임을 한 거고요. 예. 이걸 또 성공을 했고, 이 트레이드 이후에 데이비드 폴리 단장이 세스 존스는 보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만큼 존스 선수가 정말 21살밖에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 어리고 뛰어난 선수인데 결국 내년 문제가 되는 건 내년에 이제 이 선수가 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를 잡게 되면은 내시빌이 수비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허. 왜냐 지금 현재만 해도 약 1,610만 달러 가까이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여기서 더 장기 계약으로 만약에 뭐 60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큰 계약으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뭐 한 2천만 달러 정도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시빌이 지금은 그 빅마켓도 아니고요. 그런 거 부담이 있는 걸 가정했을 때 이 부분도 약간은 염두한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건을 서로 고려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올 시즌 정규 리그가 절반 이상을 지나가면서 각 팀들이 이제 각 팀들의 입장을 좀 고려한 그런 선택들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 트레이드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데드라인이 이제 또 다가오니까요. 그때 네. 되면 또 활발한 거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NHL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두 분과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손상훈 기자님. 예, 다가올 한 주 동안 어떤 기대하고 있는 뭐 소식이 있으세요? 예,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제 또 다가오니까 또 그 트레이드 될 것 같은 선수들이 이제 몇 명씩 이제 그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두 건 정도 이제 또 빅 트레이드가 또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밴쿠버 네. 쪽에서 혹시 트레이드가 벌어졌을 때 손 기자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손상 기자님 예. 오늘도 소식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아시아리그에서는 안양 집결전이 있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죠. 먼저 안양 한라가 이번 안양 집결전에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렸어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일본 제지 크레인즈 그리고 오지 이글스를 차례로 꺾으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 집결전 또 직관하고 오셨잖아요. 예, 직결전 4경기를 전부 관전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안양 한라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라의 경우는 그냥 확실히 더 나은 공격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오지랑 경기는 굉장히 크레인즈 경기는 뭐 이노우 선수가 약간 부진해서 뭐 고득점 지역에서의 슛을 많이 연결하면서 쉽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오지 경기에서는 정말 이 경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정말 치열했던 경기고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한라도 사실 득점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선제골을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연속골을 득점하면서 승리를 했고 예, 이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안양 한라가 크레인즈전에 7골을 넣었는데 이게 올 시즌 차이나 드래곤 경기 빼고는 9월 27일 프리블레이즈전 이후에 가장 많은 득점이었다고 할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요. 그 10월에 크레인즈한테 져서 한번 8연승이 멈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크레인즈를 넘고 연승을 계속 이어가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 경기 통해서 10개전을 통해서 사할린을 제치고 잠시 리그 선두도 탈환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원은 또 이번 집결전에서 역시 이글스와 크레인즈 두 팀을 만나게 됐는데 하이원은 이번 집결전 모두 패했어요. 먼저 토요일에 오지 이글스에게 2대5로 패했고 그리고 10일에 일요일에 크레인즈에게도 1대4로 패하면서 9연패가 이어졌던 집결전이었습니다. 예, 오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오프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실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격습으로 골을 먹고 이래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오지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유 선수가 결승골을 올렸고 뭐 하가요세 선수도 굉장히 많은 슛을 쏘면서 공격에 기여를 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크레인즈 그 다음날 경기에서는요. 1피리어드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당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극복을 하지 못한 데다가 그 전 경기에서 조영국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또 선수진의 공백도 생겨버렸고요. 그래서 공격 부분에서 2, 3라인의 기여가 약간 부족했던 게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집결전에서 하이원의 새로운 추가 신인 선수들이죠. 네, 반한수, 하재준, 유신철. 이 세 선수가 데뷔를 했는데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예, 첫 경기에서는 2에서 4라인에 걸쳐서 출전을 했고요. 두 번째 경기는 3, 4라인에서 주로 출전을 했는데 하재준 선수는 페이스오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유신철 선수는 이제 바디체킹 같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 선수는 이제 수비적인 역할에서 열심히 따라붙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도 뭐 괜찮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안양한라와 하이원 두 팀이 또 파트너를 바꿔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12일 화요일에 안양한라는 크레인즈와의 경기를 가졌는데요. 6대2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12초 만에 시작 12초 만에 선제골을 내주고 출발했던 경기였는데 뭐 빠른 동점골이 있었고요. 2대2 상황에서 3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몰아치는 정말 안양한라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예,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확실히 한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 오지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요. 결국은 3피리어드에 연속으로 안진희 선수, 신상훈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오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않은 경기였나 생각하네요. 네. 요즘 신상훈 선수, 안진희 선수의 활약이 참 돋보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새해 들어서 더 아주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새해 들어 5경기에 지금 4골에 3개 어시스트, 또 안진희 선수도 2골에 4개 어시스트. 지금 요즘 그 안양한라의 경기를 보면 뭐 기존에 뭐 막강했던 테라호 라인 외에 뭐 이런 신상훈, 안진희, 뭐 신상우, 박우상, 김기성 뭐 정말 돌아가면서 골고루 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력이 한층 강해진 느낌이에요. 예, 좋은 선수가 너무 많고요. 사실상 1라인에서 3라인까지 화력이 거의 균등할 정도로 막강하다 보니까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막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안양한라가 크레인즈에게 또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최다 연승 10연승을 달렸습니다. 안양한라의 공식 페이스북 코멘트에 의하면 2006년 1월 8일 당시에 17연승까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년 만에 10연승이라는 정말 뜻깊은 연승 행진이 아닐 수가 없네요. 3, 4위 팀과의 간격을 더욱더 벌려놨던 안양한라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다음 하이원인데 하이원은 어제 화요일에 오지 이글스와 고향에서 또 홈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이원이 연패 탈출을 했군요. 자, 어제는 뭐 1피리어드 때부터 송동환 선수의 연속골로 치고 나갔던 것이 뭐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송동환 선수가 안양 직결전을 쉬었죠. 네. 예, 쉬면서 체력 보충을 했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송동환 선수의 골도 골인데 그 전에 권태현 선수나 마이클 스위프트의 그 어시스트가 기가 막혔고요. 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송동환 선수의 슈팅이 이거는 뭐 거의 베일 정도로 날카로워서 네, 1피리어드에 초반에 2골을 몰아쳤던 게 이번 경기의 승부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박성재 골리의 선방 쇼도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뭐 역시 이날의 히어로는 송동환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송동환 선수를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송동환 선수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뭐 팀이 지금 9연패에 늪에 빠져가지고 일단 연패를 빨리 끊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 좋은 찬스들이 저한테 왔는데 그 찬스들을 제가 좀 집중력 있게 잘 성공시켰던 게 오늘의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시즌 지금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감독님이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 역시도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주말에 2경기를 쉬었는데 뭐 쉬고 나서 그런지 뭐 몸 상태가 오늘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이 지금 마지막 한 장을 가지고 플레이오프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아직 뭐 13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 4경기 결승전이다 생각을 하고 경기를 임하다 보면은 또 뭐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이원의 송동환 선수였습니다. 송동환 선수가 이제 456포인트. 아시아리그 역대 최다 포인트 기록을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죠. 올 시즌에도 3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올해도 대단합니다. 리그에서 뭐 득점에서는 6위, 포인트에서는 15위. 뭐 앞으로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쭉 뭐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예, 지금 기량으로는 한 몇 년은 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실 수 있지 않나. 역시 형님입니다. 최고 형님이죠. 네. 자, 송동환 선수의 활약을 앞세운 하이원이 드디어 연패 늪에서 탈출을 했고요. 오지 이글스와의 올 시즌 전적도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참 한 달이 넘도록 승점 36점에 멈춰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귀중한 승리와 승점을 챙겼네요. 니코 아이스벅스 6위에 승점 4점 차로 추격하는 하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도 프리블레이즈와의 홈 3연전이 있었습니다. 참 사할린도 요즘 어마어마하죠. 싹쓸이를 했죠. 또. 네, 이번 3연전도 싹쓸이 파죽의 13연승을 날리면서 선두 자리를 지켰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남은 시즌 경기 다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 정도입니까? 들고요. 네, 워낙 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선수 보강이라던가 팀 안정도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1위를 고수할 수 있지 않나. 네, 아냐갈라로서는 참 가장 힘든 미션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번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에서도 역시 KHL 출신들, 뭐 카척 선수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어렵지 않은 또 승리를 거뒀던 사할린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블레이즈 쪽에서도 지난 이제 일본에서 맞붙었을 때 이제 1승 2패로 블레이즈 입장에서 1승 2패로 뒤지는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분석을 많이 했을 건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그때는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가 없었겠죠. 예, 완전히 다른 팀을 만나고 완패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할린과 한라의 이 연승 행진 어디까지 갈 것인지, 과연 선두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아주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아시아 리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대명상무는 어떤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왔는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대명상무의 지난 한 주를 얘기해보겠습니다. 대명상무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금토일 차이나 드래곤과의 원정 3연전을 다녀왔는데요. 중국 치치하울로 떠났던 원정이었습니다. 자, 뭐 성적표는 1승 2패, 1연장패를 포함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왔네요. 자, 먼저 중국으로 가는 과정부터 참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이번 시즌 치치알 원정이 대명상무하고 안양알라 두 팀이 있었거든요. 다른 팀들은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쪽에서 경기들을 치렀었는데 예. 치치알 가는 길이 참 고달팠습니다. 뭐 시골인가요? 시골까지는 아니고 치치알도 굉장히 큰 도시고요. 하얼빈까지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2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하얼빈에서 치치알까지 버스로 5시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날씨가 영하 한 20도에서 30도까지 떨어지는데 한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할린보다 추운 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네, 이제 좀 이동 시간이 길고 좀 고되다 보니까 이날 보통은 이제 도착하는 날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는 날 아이스타임을 가지면서 적응 훈련을 갖게 되는데 이날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에 적응 훈련을 가졌었고요. 네. 그날 저녁부터 이제 첫 경기를 갖게 되었었죠. 비행기 내려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식의 그렇죠. 이동 과정인데 네. 짐도 정말 많았고 만만치 않았던 네. 정말 원정 경기 다운 그렇죠. 그런 힘든 여정을 시작했던 대명상무입니다. 자, 경기를 순서대로 좀 돌아보죠. 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4대0으로 대명상무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뭐 일단 이른 시간에 1피리어드의 득점이 터졌던 게 가장 큰 승부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요. 전반적으로 대명상무 선수들이 뭐 고른
득점과 기량을 보였지만 수비 실책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황현호 골리가 좀 선방을 보여줬던 게 돋보였던 점이었었고, 나름의 운도 좀 작용했던, 네, 골대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차이나 드래곤 선수들이 도와주거나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문국환, 박상진, 김영준, 이민우 선수의 릴레이 골이 있었고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슈팅 수가 4대 16으로 정말 많이 밀렸었던 경기인데 뭐 말씀 주신 부분들 통해서 극복을 했고 역시 황현호 골리의 활약 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명상무가 지난 시즌에도 완봉승이 없었고요. 네, 이번 시즌도 이 경기 전까지는 완봉승이 없었는데, 2시즌 만에 완봉승을 거뒀었고, 대명상무 황현호 골리도, 네, 입대 후 첫 셧아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현호 선수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요. 더 기쁜 건 이제 완봉승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제 완봉승 할 수 있었던 거는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좀 이제 기복 없이 좀 이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연습할 때도 이제 시합할 때처럼 많이 집중하고 그런 시합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이기면은 좋겠지만 이기도록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8세이브 완봉승을 거뒀던 황현호 선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5번의 완봉패 후에 대명상무가 시즌 첫 완봉승이었고요. 2014년 2월 2일 2013-2014 시즌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전 승리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이 완봉승으로 아주 중국 원정 3연전 기분 좋게 그래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자, 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경기 연장 승부 끝에 2대3으로 대명상무가 패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1피리어드 때까지는 그래도 전날의 경기의 영향도 있었고, 분위기 좋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동점골을 득점 이후에 실점을 내줬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었었고, 그렇게 추격의 발판을 마련이 된 상황에서, 약간은 애매한 판정들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그 흐름을 넘겨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판의 애매한 판정, 좀 논란이 되는 판정이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면이었나요? 일단 2피리어드 때 이봉진 선수의 그 리바운드 골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키킹 동작으로 인정이 돼서 골 득점이 취소가 됐었죠. 예. 이제 비디오 돌려보니까 키킹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리바운드 다시 된 거를 스틱으로 밀어넣는 모습이었었는데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를 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좀 아쉬웠었죠. 이 피리어드 때 다시 앞서갈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점은 연장전에서 나타났었는데 이때 이제 김상욱 선수가 앞으로 찔러준 패스를 김우영 선수가 이제 쇄도하는 과정에서 수비 선수하고 골리 선수하고 같이 엉켜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느 선수도 잘못한 게 없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주심에 이제, 차이나 드래곤 선수의 마이너 페널티 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심과 중국 주심이 이제 의논하면서 약간 경기가 많이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약간 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딜레이가 됐었는데. 30-40분이요? 네, 연장전에서. 예. 네, 5분 치르는데 30-40분이 연장이 딜레이가 됐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 선수 마이너 페널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똑같이 마이너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김우영 선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김상욱 선수에 주어졌다가 또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신영현 선수한테 주어졌다가 네. 그래서 신영현 선수도 내가 왜? 이러면서 어이없어 하니까 결국에 이제 기록지와 이제 수기 기록과 이런 걸 찾아보고 라인즈맨과 봉우석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다시 김우영 선수에게 마이너 페널티를 주어지는 그런 약간의 총극이 좀 보여졌었고요. 어허.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3on3 3대3으로 진행이 됐었죠. NHL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광경을 연장에서 이제 3대3으로 들어가는. 네, 들어갔었고요. 이후에 이제 공격을 주고받는 과정이었고 역습 상황에서 이제 이시오카빈 그 차이나 드래곤 주장 선수한테 실점을 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네. 저는 그 연장전 3대3 하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 심판들이
요즘 NHL에서 3대3 하기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한번 아시아리그에서 3대3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심리가 작용한 판정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실제로 좀 판정이었어요. 실제로 직접 보니까 네. 3대3 재밌더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 완전히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 판정이 또 대명상무로서는 역전 결승골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상처가 됐던 그런 경기였어요. 네, 뭐 이날 배어 감독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경기 라커룸을 빠져나왔었고 세 번째 경기까지 이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세 번째 경기에서도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그 승리의 열의가 강했던 대명상수 선수들이었는데 그 열의가 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두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기에서도 약간의 그런 중국 심판 내지는 라인즈맨들의 장난 아닌 장난, 뭐 네. 애매한 판정들도 같이 한몫을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일요일의 세 번째 경기에서도 결국 대명상무가 3대5로 패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얘기거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실력으로 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뭐 판정이니 내지는 뭐 상무가 앞섰느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대명상무가 수비 미스도 많았고 또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패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차이나 드래곤의 영병 선수들이나 일본 선수들도 이날 몸 상태나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그게 또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스코어가 나왔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은 글쎄요, 뭐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고, 네, 대명상무를 쫓아간 입장이었고 팔은 안으로 굽다 보니까 요소 좀 아쉬운 판정들이 좀 저한테는 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좀 추격하는 입장에서 어이없는 마이너 페널티나 어이없는 뭐 업사이드 판정이나 아니면 아이싱 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요소로 작용하면서 추격에 좀 찬물을 끼얹는 흐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례로 이 피리어드 때였죠. 실점하는 장면에서 일본 공격수하고 이제 황현호 골리하고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충돌을 해서 골리가 누워 있고 플레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심판이 이제 콜을 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다시 재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점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경기가 그대로 진행됐고 그렇죠. 결국 실점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주심의 경기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중국 주심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넘긴 게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판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아쉽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중국 3연전의 뒷맛을 남겼던 그런 씁쓸한 결과였는데요. 그나마 이 일요일 세 번째 경기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신병 선수들 활약이었는데 이연승 선수, 뭐 김태겸 선수, 이찬희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네, 뭐 세 경기 모두 이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라인에서 호흡을 맞춰주면서 좋은 모습들, 포인트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 말에 빌리면은 거의 좀비처럼 뛴다. 그 무섭게 돌진하는 포책이나 뭐 이런 그런 모습들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고 김태균 선수도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졸업은 아직 안 했군요. 대학 4학년 이후에 착실히 적응해가면서 네, 선배들 고참들 말 열심히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김상욱 선수나 신영윤 선수 뭐 하이라이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득점 공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영윤의 돌파, 김상욱의 마무리 이런 모습들이 경기 내내 보여졌었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세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김혁 선수도 두 번째 경기 때 부상이 있어서 세 번째 때 결장을 했었고요. 뭐 이동민 선수, 김범진 선수도 마지막 경기에서 약간 부상을 얻으면서 네. 이 부상이 다음 주까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 원정 명단도 꾸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감독님이 이제 6강은 포기하고 7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고춧가루 부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방송을 들으셨나 보죠? 다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잘해야겠네요. 네,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7위로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6강을 목표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독님이 내심 흐뭇해하셨다는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열이나 열망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정까지 그 열의와 투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이번 원정 길이었습니다. 네, 뭐 이현승 선수 대명상무 와서 첫 골, 올 시즌 첫 골. 그다음에 김태균 선수 아시아리그 데뷔 포인트도 올리고, 뭐 이찬희 선수 좀비같이 계속 뛰어주고 있고, 뭐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또 으쌰으쌰 밑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기존의 선수들 뭐 자기 역할 충분히 하다 보면 6강 포기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이 분위기 일본 원정으로 또 그대로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함께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중국 3연전의 좀 뒷이야기를 나눌 차례인데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뭐 일단 앞서 세 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화두가 됐던 부분은 이제 심판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뭐 중국 심판 부분들도 그렇고 지난번 사할린 원정에서 각 팀들마다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사할린 쪽에 러시아 주심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시아리그가 지금 심판 제도가 홈팀 자국 심판 1명에 라인즈맨 2명, 골심 2명 이렇게 5명이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원정팀 국가의 주심 1명이 포함이 돼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편파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팀씩밖에 출전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리그 내지는 실업리그인데 팀과 팀 간의 경기로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편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 있는 심판들을 데려와서 심판을 보게 하는데 뭐 그런 제도라던가 내지는 이제 뭐 제3국이죠. 뭐 한국과 중국 팀들 간의 경기면 일본 주심들이 와서 경기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좀 제도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대안책들도 솔솔찬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총 6명의 심판 중에서 홈팀 국적의 심판이 5명, 어웨이팀 국적의 심판이 1명인데 5대1의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본부석이니 페널티 박스니 해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모든 심판이나 그렇죠. 관계자들이 이제 홈팀 관계자들이다 보니까 주심 한 명이 가서 뭘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네,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뭐 이게 거죠. 국내 리그면 모르겠는데 아시아 리그고 또 엄연히 경기 전에 양 국가가 또 연주되는 국가 대항전의 국제 경기인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심판 구성은 좀 불합리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는 있었는데 점점 이제 경기 내용을 보면 어떤 편파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좀더 고름이 골마지고 있고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조만간 터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뭐 NH나 KH7처럼 그 심판 구성원들이 따로 독립돼서 운영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심판의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심판의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먼저 국내도 뭐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경기할 때도 뭐 우리나라 홈팀일 때 국내 심판들이 또 주축을 이뤄서 경기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심판들이 왜 이렇게 좀 수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앞서서 이제 심판들의 처우 부분은 좀 어떤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우가 안 좋죠. 어느 정도 안 좋은 개선이 건가요? 좀 예. 필요한 시점이고 네. 일단은 국내 경기 내지는 아시아리그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당 수당이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처우가 안 좋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판들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하느니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니까 점점점 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심판 수는 적을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어린 심판들이 유입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교육이나 양성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준도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그런 현재 상황이죠. 네. 네, 뭐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흐름인데 참 뭐 일단은 심판들의 처우부터 개선이 돼야 뭐 말씀 주신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심판들의 수준까지 올라오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 그렇죠. 참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올림픽을 치르고 뭐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그런 좋은 선수들이 더 좋은 리그에서 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제반 사항들도 개선이 필요한 거는 정말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가장 그 중심에는 심판진들의 그런 처우 개선과 그 처우 개선을 통한 수준 향상과 좋은 심판들을 양성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요. 네, 자 이번에 중국 3연전을 보면서 많은 아쉬운 씁쓸한 뒷맛을 남겼는데 뭐 저희도 계속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모든 아이스하키인들이 뭐 합심을 해야 이게 뭐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죠. 예. 그렇죠. 단순하게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나 그런 이유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이나 이유들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서는 뭐 너무 심판을 못 본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되고 또 어떻게 이런 경기밖에 못하냐 이렇게 질 수밖에 없냐 이렇게 결과론적인 얘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네.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함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아시아리그 이번 주 일정을 보겠는데요. 안양할라 목요일에 14일에 크레인즈를 만나게 되고요. 주말에는 오지 이글스와 2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원은 반대군요. 목요일에 이글스와 한 경기를 더 하고요. 주말에는 크레인즈와의 2연전을 갖습니다. 참 안양할라 뭐 크레인즈와 지난 시즌에는 사실 열세였는데 1승 5패였는데 올해는 일단 위닝 시즌 확정을 지은 상태고요. 올 시즌 오지 이글스전 전승이 가능할 것인지 또 사할린과의 선두 싸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주목이 되겠고요. 하이원은 일단 연패를 끊었습니다. 이 연패를 끊은 승리의 분위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또 남은 세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뭐 아이스박스가 사할린을 만나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하이원은 이번 주에 빨리 따라잡아야죠. 그리고 하이원은 이번 주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원으로서는 더욱더 중요한. 예, 그 나머지 이제 10경기가 남았는데 10경기가 다 원정이다 보니까 네. 네. 이번에 어쨌든 승점을 좀 벌어야 홈에서 벌어놔야죠. 네, 6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일본 팀들 입장에서는 크레인즈와 이글스 3, 4위 순위 싸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사할린은 아이스박스와 사할린 3연전을 갖습니다. 13연승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안양할라의 선두 싸움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자, 아이스박스로서는 6위 수성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경기까지 치르면 이제 국내 팀들은 일본 원정으로 가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국내 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번 주말까지의 남은 3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7회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 듣기 또 경기 영상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co.kr,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 캐스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앞서 저희가 드렸던 얘기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방문하셔서 보시면 좀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